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를 하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출입하고 있는 곳이 은행, 뭐 여전, 뭐 보험, 뭐 이렇게 돼 있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쪽 분들이 최근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다만 금융당국이나 이런 분들의 눈치 때문에 좀 많이 좀 자제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최근 2017년 그때 막 급등했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최근에 암호화폐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미래성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은 뭐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좀 마침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미래는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 전통 금융업자들의 시각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요분들은 어떻게 좀 보고 있냐? 일단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좀 널뛰죠. 금융에 있어서 사고 없는 안전함이 좀 많이 좀 미덕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암호화폐 자체가 좀 부족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의 나열을 본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주식 시장이나 여러 시장에서 봤을 때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 부분도 많이 좀 보는데 사실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따라서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내재 가치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2019년 채굴됐을 때는 한 50원 정도 시가였고 실제로 그때문에 10,000개를 갖고 피자 한 판을 바꿔서 먹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 가격 자체가 거의 뭐 몇천만 억 원까지 갈 뻔했잖아요. 이걸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라는 그 코인 자체는 그대로인데 비트코인을 찾으려고 하는 수요 자체가 늘다 보니까 가격이 치솟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달리면 가치가 높다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다만 근데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옹호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있긴 해요.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이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이제 중앙화된 이 금융 체계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위변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보안 인증 체계에서 충분히 응용이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업계나 아니면 결제 지급 그다음에 본인 인증 계통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약간 달라진 거는 2017년 때까지만 해도 블록체인이 뭔가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기술로서 이제 많이 수용이 되는데 한 4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뭐 단점도 좀 많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중앙화된 서버와 비교해서 속도가 좀 느리고 거래 속도가 좀 느리고 그리고 좀 사용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만약에 해당 블록체인이나 해당 커뮤니티나 해당 코인이 인기를 잃게 되면은 위기에 좀 빠질 수 있긴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이게 구동이 안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다만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개발자들은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암호화폐 어쨌든 간에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소스를 통해서 개발된 소스를 통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이 소스를 가지고 와서 암호화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순수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폐가 구현되는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은 뭐 리플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타 암호화폐처럼 사실상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명망 있어요. 그 발행사가 중앙 서버를 갖고 이제 그 암호화폐의 그 발행과 이런 거를 좀 총괄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블록체인에 의존하기에는 거래 속도가 늦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이제 관리자 같은 사람이 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봐서 순수 블록체인으로 움직이는 암호화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예, 거래 가치나 아니면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암호화폐 자체도 소스 코딩된 소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수많은 잡코인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뭐 전 세계 1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1만 개 중에서 어떤 거를 믿고 어떤 거를
뭐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사실 쉽지가 않긴 한데 그래도 이게 많은 전문가들 말하는 것 중에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래도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부터 채굴되기 시작해가지고 우린 가장 많은 거래량을 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들도 가장 많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죠.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구현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상당히 유망한 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금이 있고 은이 있듯이 비트코인이 금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의 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다음에 뭐 리플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한테 또 실망을 안겨줬죠. 게다가 이 암호화폐에서도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을 느끼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작년 3월 정도죠. 이제 막 그 코로나19에 대한 쇼크가 이제 나오고 상당히 이제 그 금융시장 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서 각국의 나라들이 이제 유동성을 이제 뿌리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에 따라서 주식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갔죠.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참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2019년 말 때까지만 해도 기준금리가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렇고 상향 조정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집값 거래량이 그러니까 집값이 좀 낮고 거래량이 좀 부족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 이후로 시장의 유동성이 확 풀리게 되면서 집값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이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것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있었죠. 이미 2017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레퍼런스가 있었는데 아마 이때 2020년 3월 정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상승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주요 투자 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기존 금융 체계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암호화폐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요. 일단 에릭 로즌그렌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CBDC가 통용되는 시대가 온다. CBDC는 뭐냐? 이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이게 돈을 월급 받게 되면은 모바일로 해서 이게 돈 찍힌 걸 보잖아요. 근데 그걸 현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은행에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돈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은행에 들어와 있는 지폐가 기반으로 해서 그 숫자가 표기가 되는 건데 이 CBDC 같은 경우는 그런 지폐의 발행도 없이 바로 그냥 중앙은행에서 은행으로 코드화된 돈으로 해서 쏴주는 거죠. 그게 바로 CBDC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CBDC의 시대가 오게 되면 비트코인은 쓸모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 로즌그렌 이 총재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익명성도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마약 같은 범죄에 쓸데가 없다라고까지 하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닛 옐런 이분은 벤 버냉키 그 연준 의장에 이어서 4년간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했던 분이죠. 상당히 좀 미국 그 금융권이나 미국 경제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유력 인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기관을 규제하고 책임을 지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큰 소리를 으름장을 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대치되는 국면이긴 한데 중앙화된 그 금융 집단의 최고 수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게다가 만약에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그 중앙화된 금융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금융 자산을 더 많이 쓰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 금융 체계가 흔들릴 수 있을 거나 불안감도 막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암호화폐가 많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아 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긴 합니다. 게다가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좀 부정적으로 보였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일 수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랜섬웨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 악성 코드를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데 심어놓고 그걸 장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커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은
여기에 있는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겠다.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이 중요 내용이다 그러면은 어떤 돈을 내서라도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삭제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겠죠. 그때 이제 많이 해커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랜섬웨어 공격에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비트코인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주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2014년 키프로스 사태 때도 이때 러시아 마피아의 돈이 상당 부분 이제 키프로스에서 나와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추적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돈 세탁 용도로 잘 쓰일 수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은행에서 이 비트코인과 이런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이제 거래소와 이제 실명 계좌 인증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이 꺼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과 거래소에 거래되는 이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의 용도 혹은 검은 돈의 흐름에 악용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해외 미국이나 뭐 해외 국가에서 돈 세탁을 이유로 해당 은행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계좌를 추적을 하고 동결시켜 버린다고 하면은 그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최근에 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와 직접 거래를 해서 거래 계좌 인증 제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 정도에 상당수 많은 우리나라에 수백 개 거래소가 있는데 대부분 다 망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쨌거나. 그리고 좀 암호화폐의 그 단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이 거래 가치가 널뛰듯 한다는 거예요. 예. 1년 전에 10분의 1이었어요,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10배로 뛰었어. 그러다가 다시 반토막 났네? 아니, 이게 어떤 자산도 이렇게 추렁추렁 움직이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운영하기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갖고 있는 미래성과 유망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있는지는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망설이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내용이긴 한데 암호화폐가 처음에 나온 거, 특히 비트코인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2008년 금융위기의 이후에 그 중앙화된 이 금융기관, 그 다음에 그 금융업체들 탐욕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수의 몇몇 집단이 우리나라가 금융을 갖고 쥐락펴락하는 게 보기 싫어서 뭔가 평등하고 그런 중앙화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의하지 않고도 우리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꿈꾼 세상은 평평한 세상인데, 근데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도 권력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이 암호화폐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누군가는 추락펴락하고 있는 거죠. 가치를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래라고 하죠. 워낙에 덩치가 크다 보니까 바다에서도 고래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들 고래들이 암호화폐를 운영하면서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앨런 머스크도 이런 고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예. 단지 다른 점은 그가 워낙에 부자되다 보니까 이후에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었음을 불구하고 워낙에 운영하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고 도지코인도 그렇고 영향력이 꽤 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암호화폐 체계도 결국은 중앙화,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력 집단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게 주변부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 계층화된 구조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당연히 여기 위에는 고래가 이렇게 있고 이들이 쥐락펴락하면서 본인들의 가격 시세를 조정을 하고 그 밑에 있는 투자자들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조그만 이득을 보면서 웃고 울고 하는 거죠. 그 와중에 고래들은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이게 거래소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거래소 10군데에 비트코인을 넣어놨대요. 한 5, 6년 전에. 근데
그중에 5군데가 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래소만 망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래소가 망하면 사이트가 폐쇄된다. 아니면 도저히 접속 불능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 있는 돈은 날아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운틴 곡스 사건 때도 보면은 상당수 많은 그 투자자들이 자신의 비트코인을 마운틴 곡스에 있는 가상 지갑에 넣어놨다가 많이 유실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혹자는 이 마운틴 곡스의 경영진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게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일본 법원에서는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마운틴 곡스 CEO에 대해서 유죄를 이제 선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단순하게 해커의 그 연속된 해킹으로 이렇게 비트코인 등 자산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심각한 그 모럴 해저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암호화폐에 대해서 특히 또 열광을 하느냐? 일단은 저는 블록체인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이 블록체인. 많은 사람들은 이 블록체인이 중앙화된 아니면 소수의 권력 집단 아니면 소수의 자본가에 독점된 이 현재 자본주의 체제까지도 이 블록체인이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평하고 평등한 이 세계를 지향하는 게 이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한 예로 우리 보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많은 영상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유튜브가 수익을 올리는 주된 매개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면서 광고를 봐주기 때문인 거죠. 그다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의 정보도 올리고 친구들 소식도 듣긴 하지만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광고를 또 봐주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광고를 보는 건 난데 수익을 얻는 거는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CEO들, 주주들, 이 경영진들, 창업자들이 소수의 자본가들이 우리들의 수고로 올린 이 부가가치를 다 거의 독점을 하는 거죠. 2020년 블룸버그 기준 뭐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의 재산은 962억 달러, 한화로 약 114조 원 됩니다. 114조 원. 1조 원을 갖고 있어도 그 돈 다 못 써요. 1조 원이 뭡니까? 100억, 1000억 이 정도만 돼도 상당한데 114조 원이면은 뭐 거의 이 정도의 돈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들의 페북질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블록체인이 바로 배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이 여러 가지로 뭉쳐지면서 또 탈중앙화된 이 시스템 자체가 누군가의 컨트롤 되지 않고 움직인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누군가한테 독점적으로 부가가치가 가지가 않고 그리고 기여한 분량에 따라서 그만큼의 내가 부가가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중에 하나 코인이 되는 거죠. 리워드가.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인터넷을 비롯해서 기존에 소수의 그 자본가와 권력 집단이 향유하던 부가가치를 좀 나누고 또 질서와 체계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근데 암호화폐가 또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든 아니면은 조금 더 하이브리드 형태 등 간에 충분히 이게 법정화폐가 그 위력을 잃고 힘을 잃은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게 또 그러니까 교환 가치를 또 이뤄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베네수엘라처럼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 나라에서는 암호화폐 대시가 또 이게 좀 뭐죠? 교환 매개체로 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또 교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최근에 또 보니까 이게 최근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 와중에도 기관 투자들은 또 사고 있대요. 비트코인을 또 떨어진 만큼 또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여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오를 거라고 보고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질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던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 아마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좀 있긴 합니다. 작년 3월 달부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투자 가치를 놓고 투자를 했던 때가 아마 대충 3만 달러 잡고 있긴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지 않는 이상은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진 않고 다시 반등하거나 그 안에서 박스권을 잡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비트코인만 한정 지어 놓고 봤을 때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주식회사, 뭐 회사들도 꽤 많아요. 일론 머스크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비트코인 투자를 해놓고 있고,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차익도 많이 얻은 것 같고요. 예. 근데 좀 보기는 안 좋죠. 이 아저씨가 처음에는 뭐 비트코인과 뭔가 이제 이 사람이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뭔가 상당히 좀 게임 사람처럼 보이긴 했는데, 결국 이 사람도 자기가 비트코인 사놓고 이렇게 가격을 띄워 올리는 수단으로서 자기 트위터랑 자신의 명성을 이용했다라는 거란 점에서 상당히 배신감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좀 결론으로 좀 와볼게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암호화폐는 아직은 화폐로 쓰기엔 부족합니다. 왜냐면 법정 화폐가 훌륭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록 요새 들어서 유동성 뭐 장세라고 해서 은행들이 마구마구 이제 돈을 많이 시장에 풀었다고는 하긴 합니다만은, 그 돈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죠. 그 돈으로 우리가 월급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들어와서 파고들 만한, 그러니까 교환의 매개체로 쓸 만한 이 여지는 아직은 크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그렇지만은 암호화폐의 가격 자체가 너무 널뛰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탈중앙화된 코인 한 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앙화된 코인이라고 하면은 수요가 늘어나면 그에 맞춰서 공급량 늘리면 되는 건데, 이 탈중앙화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익명성을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기나 탈세, 돈 세탁 악용으로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요동치는 가격. 이게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 보면은 이게 24시간 이게 시장이 돌아가잖아요. 거의 뭐 떨어지는 날, 폭락하는 날에는 이거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교훈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마 그래도 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용성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게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전통적인 경제학의 그 상식이 지금 도전받고 있는 시대거든요. 무차별적으로 막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풀어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크나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물가가 막 뛴다. 지금 갖고 있는 돈에 대한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그 금과 같은 뭔가 이제 좀 가상자산에 대한 이 수요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외면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자면은 암호화폐를 갖고 일확천금을 벌기에는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소액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언젠가는 빛을 보지 않겠느냐.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고민 되게 많이 있으실 텐데, 예,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같은 이 상위 코인은 분명히 미래의 유망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요동칠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꾸준하게 오름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꾸준한 장기 투자를 좀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유망성이 점점점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는 한데, 사실 이 블록체인만 놓고 봤을 때는 전 잘 모르겠어요. 중앙화된 서버 이 시스템이 효율성 면에서는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 구현된 시스템 생태계라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도 이제 뭔가 권력자가 나타나고 계층이 발생하고 계급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